값싼 부품을 잘 만들어주는 나라. 한때 유럽은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주 발사체의 무대는 자신들이라고 믿었고 한국의 도전은 그저 지역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프랑스가 일정과 예산에 막혀 흔들리는 동안 경남 사천의 기업들은 묵묵히 연료 탱크와 동체, 전기 신경망과 단열재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특히 사천의 힘이 필요하다. 왜 세계가 내려다보던 나라에 고개를 숙여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일까요? 그 반전의 과정과 그 뒤에 선 한국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국의 놀라운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저는 피에르 라로슈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복판 에펠탑이 보이는 편집국에서 일하는 과학기술 전문 기자죠. 10년 넘게 우주항공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발사체, 미국 스페이스X의 혁신, 러시아의 소유주까지. 제 명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우주 시대를 기록하는 펜.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값은 싸고 품질은 그럭저럭 괜찮은 부품을 잘 만드는 나라. 삼성 스마트폰은 쓸만하고 현대 자동차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우주 발사체라니요? 그건 우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강국들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던 2024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편집국 모니터에 속보 하나가 떴어요. 대한민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100% 국산 기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클릭했습니다. 편집장이 제 어깨 너머로 말했죠. 한국이 또 로켓 하나 올렸다네. 축하할 일이긴 한데. 우리로서는 짧게만 다루자. 지금 급한 건 유럽 발사체 위기야. 아리안 6호 지연 문제부터 다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사 첫 줄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죠.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인상적이나 지역적 이벤트에 불과. 세계 우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료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핵심 부품 상당수가 경남 사천이라는 도시의 기업에서 제작.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사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 부산은 알아도. 사천? 우리 편집국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SACHEON 코리어를 쳤죠. 몇몇 외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항공방산 하청도시, 조용한 공업도시, 부품 제조업 중심지. 그 표현이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역시 한국은 하청이야. 만드는 나라지 설계하는 나라는 아니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죠. 그런데 타이밍이 묘하게도 같은 시기에 말입니다. 프랑스와 유럽의 차세대 발사체 프로젝트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아리안 6호는 일정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40% 폭등했고 각국 정부 간 내부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목요일 긴급 회의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사 일정표는 빨간색 경고로 뒤덮여 있었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업 발사 시장에서 우리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시장을 장악했고 이제 아시아 파트너들을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한국을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도움을? 프랑스가? 아리안 로켓의 나라가? 설마요.
하지만 제 코웃음은 곧 멈췄습니다. 회의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한국 사천 클러스터 발사체 핵심 부품 납기율 98.7%, 유럽 평균 82.3% 대비 월등. 숫자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가 말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혼자 남은 편집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한국은 정말 그냥 하청나라일까? 그 의심, 그 작은 균열.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지도 밖에 있던 도시 사천.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편집장에게 출장을 요청했을 때 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사천? 거기가 어딘데? 서울도 아니고. 뭐 알아서 해. 근데 예산은 최소로.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서울에서 묵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천은 서울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더 가야 했죠. 김해공항에서 다시 차를 빌려 남쪽으로 1시간. 창밖으로 산과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도시 표지판이 보였어요. 사천시 환영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메카라니.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파리의 에어버스 본사도 메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작은 도시가. 하지만 공장지대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쇳내가 났어요. 날카롭지만 어딘가 뜨거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냄새. 기름 냉각수, 용접 불꽃에서 나오는 오존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귀에는 일정한 리듬의 기계 소리. 드르륵, 드르륵, 탁, 탁. 망치가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였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건물.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실린더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어요. 높이가 한 20m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누리호 1단 연료 탱크였죠. 한 중년 작업자가 용접선을 따라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마치 무용수처럼 조심스러웠어요. 한 발 한 발. 손에 든 측정기를 탱크 표면에 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참고 측정하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점의 흠도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안내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분은 이 분야 30년 차 베테랑이세요. 우리는 저분을 마에스트로라고 부릅니다. 저분이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기계 검사를 통과해도 다시 작업에 들어가요. 마에스트로라니. 유럽에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예술가에게 붙이는 호칭인데 여기서는 용접공에게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작업장 한쪽 벽. 거기에 오래되어 색이 바랜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저 문구요? 회사 창립 때부터 있던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떨어진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좀 과장된 애국심 아닌가요? 로켓 부품 만들면서 저런 표어를?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웃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한국은 우주 강국이 되고 싶어서 로켓을 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주로 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공장들을 돌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어떤 회사는 2단, 3단 연료 탱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극좋은 연료, 영하 180도를 견뎌내야 하는 탱크.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만큼의 균열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로켓 동체와 엔진 마운트를 동시에 제작하고 있었죠.
신기한 건 같은 공장에서 전투기 날개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비행기든 로켓이든 진리는 하나예요. 하늘에 올려놓았으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게 전부입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김밥을 먹었죠. 1,000원짜리 김밥이었습니다. 옆자리 20대 여성 엔지니어가 피곤한 얼굴로 김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어제 밤샘 작업했어요. 시험 데이터가 이상해서요. 결국 밤 3시에 원인을 찾았죠. 센서 하나가 0.2mm 어긋나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리인데 그게 전체 데이터를 흔들었어요. 0.2mm. 제 손톱 두께의 절반도 안 되는 거리. 그걸 찾기 위해 밤을 샜다니.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자존심을, 자신의 나라를 걸고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죠. 인상적인 열정. 하지만 결국은 설계는 타국 의존. 하청의 한계는 명확. 그 문장을 쓰면서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3장. 하청이 아니라 자기 이름 걸고 만드는 사람들. 사천에서의 셋째 날. 저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KAI 연구동.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3D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누리호 1단 연료 탱크의 완벽한 단면도.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토론하고 계산하고 있었죠. 저는 안내하던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받은 설계도를 검토하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저희가 직접 설계한 겁니다. 일단 탱크 전체 설계가 저희 회사 책임이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업하지만 주도권은 저희한테 있죠. 뭐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재료 선정부터 용접 방법, 테스트 프로토콜까지 전부 여기서? 네. 전부 다요. 저희는 조립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쓰는 접합 기술입니다. 마찰교 반용접이라고 하는데요. 용접 강도가 기존 방식보다 40% 높고 내구성은 2배죠.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은 다른 협력사였습니다. 2단, 3단 탱크를 만드는 회사. CEO가 직접 저를 맞아줬죠.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기자 양반, 우리가 만드는 탱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극 좋은 연료를 담아야 하는 탱크예요. 영하 180도. 이 온도에서는 보통 금속은 유리처럼 깨집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금속 샘플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우리가 3년 동안 개발한 특수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극저온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죠. 이거 개발하다가 연구원 둘이 이 새끼들 하면서 울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탱크를 다 만든 다음 레이저로 전체 표면을 스캔합니다. 그 다음 초음파 검사. 그 다음 엑스레이 투시. 사람 눈으로 1번, 기계로 2번, 3번 검사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다시 만들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그 탱크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구나. 다음 공장은 더 놀라웠습니다. 로켓 동체와 엔진 마운트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한쪽에서는 KF-21 전투기 날개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누리호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젊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비행기든 로켓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 비행기는 대기권 안에서, 로켓은 대기권 밖에서. 그 차이뿐이에요. 그는 용접 중인 거대한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거 엔진 4개를 동시에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발사 순간 75톤의 추력을 견뎌내야 해요. 만약 적의 1mm라도 어긋나면 로켓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실수로 누군가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항공기 부품 도매업을 하던 중소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누리호의 단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대표가 저를 생산 라인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소재가 로봇 팔에 의해 정교하게 재단되고 있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기체를 보호하는 단열재입니다. 온도가 순식간에 영상 수백 도에서 영하 수백 도로 오르내려요. 보통 재료는 그냥 갈라집니다. 그는 샘플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놀랍게도 가벼웠어요. 이거 개발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NASA 기술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안 팔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자 양반, 우리가 만드는 건 그냥 열차단 소재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우주에 올려보내는 신뢰의 마지막 피부예요. 이게 제 역할을 못하면 안에 든 모든 기술이 쓸모 없어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쓰려던 기사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지역적 쇼케이스에 불과한 이벤트. 저는 그 문장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표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술로, 자신의 땀으로, 자신의 밤샘으로 한국의 우주를 직접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한 줄도 쓸 수 없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믿어왔던 우주 산업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4장. 유럽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와 한국 무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의 깔끔한 유리 천장. 메트로의 익숙한 냄새. 에펠탑이 보이는 편집국.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는데 저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정기회의. 커피 향이 가득한 회의실. 여유롭게 크루아상을 먹으며 앉아있는 동료들. 스크린에는 유럽 차세대 발사체 프로젝트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엔진 시험 실패. 일정 14개월 추가 지연. 예산 32% 초과. 이탈리아 정부 추가 출자 거부. 프랑스 마이너스 독일 간 기술 주도권 논쟁 격화.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이대로면 2028년 상업 발사는 물 건너갔어요. 스페이스X가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킬 거고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편집장이 저를 봤습니다. 피에르, 자네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나?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사천이라는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본 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돌아가는 완벽한 우주항공 생태계였습니다. 연료 탱크 설계부터 제작, 구조물, 전기 시스템, 단열재까지 모든 핵심 기술이 한 곳에 모여 있더군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대규모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상을 진행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고위 간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하청이잖아.
우리가 설계도 주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나라 아니야? 누가 주인이고 누가 부품 공급자인지는 명확하지.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피에르, 자네 너무 감명받은 것 아닌가? 로켓 몇 번 성공했다고 우주 강국이 되는 건 아니야. 한국은 늘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였어. 기술 모방, 빠른 추격. 그게 한국 방식이지.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본 건 아마 잘 꾸며놓은 쇼케이스일 거야. 프로파간다 말이지. 실제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어. 아리안 로켓의 역사를 잊었나?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사천 공장 벽에 그 문구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떨어진다.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의 말. 우리는 이름이 기사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대신 떨어지면 안 됩니다. 0.2mm 센서 오차를 찾기 위해 밤을 샌 20대 여성 엔지니어. 30년 차 마에스트로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극저온 합금을 개발하며 울었다는 연구원들.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의실의 공기는 너무 차가웠어요. 만약 제가 한국을 강하게 옹호하면 저는 이상한 기자, 프랑스를 배신한 사람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선배 기자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피에르, 조언 하나 할게. 너무 한국 편 들지 마. 우리는 유럽 언론이야. 우리 독자들은 유럽이 최고라는 걸 읽고 싶어 해. 한국이 잘한다는 기사? 그건 아무도 안 읽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2개의 기사 초안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왼쪽 초안. 한국 우주 산업의 성장, 그러나 핵심 기술 의존도는 여전. 유럽의 하청 파트너로서의 가치. 오른쪽 초안. 사천, 지도 밖의 도시에서 본 한국의 진짜 우주 기술. 유럽이 배워야 할 혁신. 왼쪽을 쓰면 제 커리어는 안전합니다. 오른쪽을 쓰면 저는 문제아가 되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왼쪽 초안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메트로 안에서 저는 창밖 어두운 터널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속을 달리는 열차처럼 저도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쓰는 것.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SACHEON 에로스페이스 클러스터. 수십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언론, 미국 언론. 모두가 한국의 기술 성장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오직 유럽 언론만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걸 보지 않는 거였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국 2번째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천, 지도 밖의 도시에서 본 한국의 진짜 우주기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바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것 같았어요. 조직의 편에 설 것인가,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5장. 숫자가 말하기 시작하다. 그 균열이 완전히 깨진 건 며칠 뒤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 기밀 CONFIDENTIEL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유럽 우주국 전략기획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발사체 공급망 위기 긴급 대응 해외 파트너 1차 분석. 저는 숨을 멈추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유럽 발사체 산업은 현재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 직면. 일정 지연, 비용 초과, 품질 편차 증가. 긴급한 파트너십 재구성 필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순위 파트너 후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마이너스 경상남도 사천 우주항공 클러스터.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보고서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숫자와 사실의 나열. 발사 성공률. 마이너스 한국 누리호 100% 최근 4회 연속 성공. 마이너스 유럽 배가 마이너스 C 66% 최근 3회 중 1회 실패. 부품 제작 기간. 마이너스 4천 클러스터 평균 8.2개월. 마이너스 유럽 평균 14.7개월. 품질 편차. 마이너스 4천 주요 기업 0.3%. 마이너스 유럽 평균 1.8%. 납기 지연율. 마이너스 4천 1.3%. 마이너스 유럽 18.7%. 단가. 마이너스 동일 부품 기준 4천이 유럽 대비 평균 40% 저렴.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숫자가, 그래프가, 차트가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천에서 본 것은 쇼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냉혹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보고서 결론 부분.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정치적 고려사항은 존재하나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 이는 유럽 우주산업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생존 전략.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비공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고위 임원들만 참석하는 회의였죠. 하지만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고 인도도 바짝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한국까지.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리안 로켓의 자존심을.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삽니까? 자존심으로 위성 쏩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실용주의입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속도, 한국의 품질 관리. 우리가 배워야 해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사천 클러스터와의 기술 협력. 우리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답입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천에서 가져온 작은 금속 샘플이 있었어요. KAI 엔지니어가 제게 준 극저온 알루미늄 합금 샘플.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묵직했어요. 이 작은 조각 하나에 얼마나 많은 밤샘이 담겨 있을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재도전이 새겨져 있을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이 한국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사실이, 결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하청 국가가 아니라는 것. 한국은 이제 파트너라는 것.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일 수도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사천에서 배운 것들 마이너스 한 유럽 기자의 고백.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쓸 준비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 안에서 갈등은 정점에 달했어요. 조직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장. 프랑스가 먼저 전화를 걸던 날. 그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편집국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사를 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옆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아직 남아있구나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였어요. 영어였습니다. 프랑스 억양이 강하게 섞인 영어. 저는 일손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연구개발 책임자 자크 베르나르 박사였어요. 유럽 우주 산업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사람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한국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특히 사천에서 개발한 탱크 제작 노하우와 단열 기술, 그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요. 잠시 침묵.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베르나르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진지하게.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방식만으로는 일정과 비용을 맞출 수 없습니다. 2028년 상업 발사 시장은 이미 글렀어요. 하지만 2030년이라도 잡으려면 한국과 함께 설계와 제작 모델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더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 개발입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한국이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이요. 50대 50으로요. 우리도 배우고 그쪽도 배우는. 자존심? 글쎄요, 자존심으로는 로켓을 못 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베르나르 박사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 놀랐죠. 피에르? 자네 아직도 있었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사님, 방금 그 통화,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건가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벤치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피에르, 자네는 사천에 다녀왔지? 네, 다녀왔습니다. 그럼 알겠군. 자네도 봤을 거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에 파리 시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40년 동안 이 일을 했네. 아리안 1호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우리가 최고였어. 진짜로. 기술도 속도도 품질도.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멈춰섰어. 아니, 뒤로 가고 있었지. 회의는 늘어나고 결정은 늦어지고 비용은 폭발하고.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달려가고 있었어. 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 한국에서 뭘 봤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천 공장의 마에스트로 0.2mm를 찾기 위해 밤새만 엔지니어, 극저온 합금을 개발하며 울었던 연구원들. 저는 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베르나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지난달에 사천을 방문했네. 그리고 충격받았어. 우리가 잃어버린 걸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군. 뭘 잃어버리셨는데요?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1등이었어. 그래서 배우기를 멈췄지. 우주는 유럽과 미국의 놀이터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달라졌네.
한국, 중국, 인도.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만 그대로였어.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피에르, 자네는 기자니까 진실을 써야 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이야. 한국이 우리의 경쟁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걸. 박사님.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렵겠지. 자네 동료들은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천 공장 벽에 그 문구가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떨어진다.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의 말. 한 번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이 결국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편집장이 뭐라고 하든 동료들이 비웃든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쓸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사천은 지도 밖의 도시가 아니라 미래 우주 산업의 중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확신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한국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7장. 각주에서 제목으로 올라온 도시. 그 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어요. 공개 기사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현만 오갔죠. 유럽 마이너스 한국 우주 협력 가능성 논의. 아시아 파트너십 강화 방안 검토. 하지만 내부 문서는 달랐습니다. 사천 우주항공 클러스터 핵심 기업 리스트. KAI 협력 시나리오 3가지 옵션. 사천 지역 방문 일정 조율 마이너스 긴급.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도 않던 단어. 사천 클러스터. 이제 그 단어는 당연한 용어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기획회의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사천 방문 일정 확정됐습니다. 기술 실사팀 7명, 일정 5일.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파리나 베를린을 방문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천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하는 도시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유럽 회의실과 한국 사천 공장을 머릿속에서 비교했습니다. 유럽 회의실에서 실패 소식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항상 같았어요. 누구 책임이지? 어느 나라가 예산을 늦췄어? 독일이야, 프랑스야, 이탈리아야? 손가락질이 먼저였습니다. 책임 회피가 시작됐죠. 회의는 2시간, 3시간 늘어났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천에서 저는 다른 광경을 봤어요. 제가 방문했던 어느 공장에서 엔지니어 한 명이 실수로 부품 하나를 손상시켰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부품이었죠. 저는 큰 소리가 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장장은 조용히 그 엔지니어를 불러앉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게.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 다 집합. 이 실수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자. 30분 뒤 전 팀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했어요. 비난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개선만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천 공장 벽의 그 문구.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떨어진다.
그건 단순한 애국심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렇게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의 끝까지 책임진다. 변명하지 않는다. 개선할 뿐이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천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본 광경이었어요. 점심시간 엔지니어 서너 명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김밥을 먹으며 토론하고 있었죠. 저는 몰래 엿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를 200g 줄일 수 있어. 하지만 강도가 3% 떨어져. 3%면 안전 마진 안에 있네. 하지만 극한 상황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려보자. 오늘 밤요? 주말인데. 주말이 뭐 어때? 200g이면 위성 하나 더 실을 수 있다고. 그들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밤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었죠. 유럽은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고 한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새 기사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랑스가 결국 문을 두드린 도시 사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제목을 게재하면 제 커리어에 타격이 올 게 분명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로 볼 것이고 일부 독자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졌으니까요.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 제목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프랑스다. 편집장이 원고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피에르, 자네. 정말로 이걸 내보낼 거야? 네. 독자들이 받아들일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보내자. 대신 자네가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해. 각오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예상대로 폭풍이 왔어요.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를 배신한 기자. 한국 돈 받았냐? 애국심도 없는 놈. 하지만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에게서 조용한 지지가 들어왔어요. 이메일이 왔습니다. 피에르, 용기 있는 기사 감사합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맡은 것뿐이었어요. 사천은 이제 제 기사에서 더 이상 각주가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됐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8장. 한 프랑스 기자가 한국에게 남긴 약속. 마지막 원고를 쓰기 전에 저는 제 과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기사들을 꺼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제가 한국에 대해 썼던 글들. 첫 번째 기사. 한국, 유럽 발사체 산업의 든든한 하청 파트너. 두 번째 기사. 한국의 우주 야심, 기술 의존도 여전히 높아. 세 번째 기사. 아시아 우주 개발 모방과 추격의 한계. 저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기사들은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고 제 고정관념만으로 쓴 글들이었죠. 저는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각 제목 위에 선을 그었어요. 그어진 선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사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제 오만함을 지우는 작업이구나.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쓸 시간이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천에서 배운 것들 마이너스 한 프랑스 기자의 고백과 사과.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은 이제 한국, 특히 사천을 향해 배우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청 도시라고 불렀던 그곳은 사실 우리의 빈칸을 채워줄 파트너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는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이 원고를 보고 물었습니다. 피에르, 이거 너무 한국 편 아니야? 사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이건 한국 편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의 편이에요. 진실의 편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인정했을 뿐이죠.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내 책임이야. 기사가 나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폭풍이 더 거세게 몰아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프랑스 산업계에서 조용한 지지가 나왔죠. 젊은 세대들이 SNS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유럽-한국 우주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천 우주항공 클러스터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 시작. 회의실에서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한국 그리고 사천의 이야기를 계속 쓸 것이다. 편견이 아니라 사실로. 무시가 아니라 존중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몇 달 후 저는 다시 사천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공식 협력팀의 일원으로요. 공항에 내렸을 때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첫 방문 때는 의심의 눈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존중의 마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KAI 공장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 중년 작업자 마에스트로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죠. 기억하시나요? 몇 달 전에 취재 왔던 프랑스 기자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그때 선생님 표정 봤어요. 우리를 믿지 않는 눈빛이었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중요한 건 결국 진실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쓴 기사, 우리 다 읽었어요. 용기 있는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장 벽에 그 문구를 다시 봤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떨어진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요. 이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죠.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며 살던 한 기자가 이제는 한국을 올려다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포기할 때 이 협력은 진짜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천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소리 없이 증명된다는 것. 진짜 혁신은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존중은 편견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것. 저는 피에르 라로슈, 프랑스 파리의 과학기술 전문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히 사천이라는 도시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이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과는 앞으로 제대로 된 진실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은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프랑스 기자가 한국에게 남기는 약속입니다. 창밖으로 사천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공장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밤샘이고 누군가의 열정이고 누군가의 꿈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들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